김윤경 재정전략운영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그러면 김윤 팀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나라살림연구소 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강의하는 거 바꾸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시까지가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2시간 반이라서 중간에 쉬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가고 끝내는 일찍 끝내는, 조금 일찍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을 받은 강의 주제는요, 지방정부 예산의 이해와 데이터 분석 실습이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부제를 기사 완성을 위한 기초 다지기 오늘 하는 거고, 내일 오전 이제 실습 중심으로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다지기라고 하긴 했는데 앞 시간에도 이제 그 재정이나 예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실용적인 사용하기 조금 편리한,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예산감시 중요성 지역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에는 오늘도 간단하게 데이터를 실습해보는 그런 걸 하나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유이고요. 앞에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매주 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레터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고, 연구소에서도 연구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혹시 받아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많이들 계시죠? 네. 그 연구소에서 쓰는 보고서들을 많이 내보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도 거의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는 거에 더해서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것들, 부분 얘기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팀장이랑 책임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나 뭐 이런 것들 관리를 하고요. 직접 저도 이제 보고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금 지방 보조금 쪽으로 많이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뭐 이런 쪽, 그리고 연구소가 특히나 조금 다른 곳들에서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다른 곳들 재정을 하는 곳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정을 하는 곳들이 사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회 예산, 중앙정부 예산,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이죠. 부처 예산까지 거의 잘 안 가는. 근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 예산들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의 예산들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방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르는, 그 중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사실 단체장도 그렇게 정확하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다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 한 2곳 정도를 갔는데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월율이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게 한 곳에 갔더니만 우리는 작년에 그래도 잘했다, 그래서 안심이었다 라고 하는 곳들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또 난리가 났더라, 단체장이 우리는 왜 이렇게 이월율이 높냐, 왜 그러냐 라고 한 이제 다시 예산 부서를 쪼개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전체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단체장들한테 실제로 그 단체장이 그 예산을 어디서 끌어오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짚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산은 뭐 이제 예산부서에서 붙여주는 거고 실무적인 일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또 다른 이유는 그 전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연구소로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는 그
지방자정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보고서 쓰고요, 연구 능력, 기후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로 문의나 뭐 이런 것들 코멘트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 들으시고 만약에 기사 쓰신다고 하면 코멘트나 뭐 이런 것들 요청하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을 하면요. 첫 번째는 예산 감시 중요성과 지역 언론의 역할로 했습니다. 지역 언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항상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감시와 언론이라는 것은 저는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키워드와 공통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양대의 유지영 교수가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일부인데요. 미완의 지방자치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말들이 대표적으로 한국의 서울 중심, 중앙 중심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말들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지방자치가 약한데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가 약한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그 항목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건보다 전국 사건에 관심이 더 많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더 많다. 지방신문보다는 전국신문을 구독을 하고 지방뉴스보다는 전국뉴스를 보는 시간들이 더 많다. 그리고 편성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게 제도가 지금 들어온 지 올해가 30년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착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은 이런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중에서도 문화를 전파하고 하는 언론에서도 하나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뭐 앞에서도 잠깐 공권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왔고요. 그 예산 감시와 지방자치 그리고 언론 모든 게 이제 다 하나로 연결돼서 지방에서 자기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그리고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 부분의 역할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적 관점에서는 이제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평가를 다시 편성에 환류를 시켜서 이 편성의 평가의 결과를 다시 이 편성 과정에 반영을 해서 이 재정을 계속 진척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의 환류라고 하는 그 각각의 부분들이 있고요. 저널리즘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스토리를 입혀서 솔루션,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 지적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과정, 편성, 집행, 평가의 각각의 과정들에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 재정이라는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한 요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전문성인데요. 일단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 재정이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이론적 배경들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전문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2월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이라고 했을 때와 거기서는 분명하게 어느 연도에 이런 그 각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제 어려워지는 게 재정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걸 하기 전에 100만 단위가 넘어가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다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세고 있었거든요. 그 숫자가 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장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그 6단자리부터 이제 세면 그냥 많이 보면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숫자나 전문 용어나 특수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많이 보는 게 필요한데 사실 많이 보기가 쉽지 않은 게요.
지속적이기 쉽지 않은 게 그 예산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 10월부터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 12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뭐 7, 8, 9월부터 하는 그런 예산철 그리고 결산이 있는 시기. 근데 사실은 결산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데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철 그리고 시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하려고 하면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는 합니다. 결산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과업들을 좀 이렇게 하다가 그 결산 때에는 결산을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지속성 중에서 제가 시의성을 넣은 거는 뭐냐면 이 예산과 결산이라는 것들은 보도를 하는 시점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산은 24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25년 6월에 확정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때 공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작년의 일들을 다시 보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작년에 12월은 이미 작년에 끝났는데 6월에 그 결산 결과를 들고 들어가면 어느 데스크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작년에 이미 끝난 일인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정을 하는 쪽에서는 결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한 이유는 예산은 쓰도록 계획을 한 측면이에요. 그냥 실제로 썼다고 하기보다는 쓰겠다고 계획을 한 측면인데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자치단체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단체장의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측면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 쓰였냐, 그 의지대로 쓰였냐라고 하면 그거는 결산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산이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총액이나 뭐 이런 정도 결산이 끝났다라는 정도로만 얘기가 되죠. 근데 결산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인수위를 들어갔었는데요. 인수위 들어갔을 때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단체장이 바뀌어서 선거가 끝나고 7월에 들어갔잖아요. 그 7월에 들어갔을 즈음에 6월 끝나고 7월 그 전에 들어갔는데 그 전 시장이 하던 사업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마느냐 아까 이제 인수위 그 테이블에 올라온 거죠 안건이.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계시던 분이 그거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이제 된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지출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었었는데 그 다른 이제 선거를 하셨던 쪽에서는 그거는 이제 뭐 배정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지 않으면 안 내보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그 사업을 뭐 예산을 깎지 않고도 예산서에서 추경을 해서 그 예산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느냐 마느냐 하는 건 결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4년 결산서가 6월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느냐라는 것만 보려면 그 일일 자치단체마다 들어가시면 그 자료에 일일 출납 기록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자로 하면 바로 하루 전날까지 공개가 되는데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따가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 12월 31일까지 날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출납기로 한 1월 20일까지는 출납 폐쇄일이 있는데 그 기간이 마지막 날 산입이 돼서 이제 12월 31일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어떤 사업들이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거기에 예산만큼 계획을 세웠던 만큼 지출이 됐느냐, 아니면 중간에 다른 어떤 과정들 때문에 예산이 덜 집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6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출 현황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성은 어느 정도는 약간은 회피해 갈 수 있는 방법
것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인데요. 시민 참여와 이제 쪽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의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대구였었던가요? 그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서 그 주민 예산 편성한 내용을 주민 참여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토론회를 해서 이제 그 의견서를 첨부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소수이긴 하죠. 그 대신 이제 중앙정부 국회에서 얘기하는 쪽지 예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쪽지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결산서에서는 다 숫자로 사업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시민 참여, 시민에게 얼마나 공개돼서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사업들이 참여가 됐느냐 하는 그런 구조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요, 나머지 이 지속성이나 구조 이것들을 이 과정에서 다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예산 분석 기초의 이제 예산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아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지방재정은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방재정의 분류는 재정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보셨는데요. 그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건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만 다루고요. 교육지청에서는 따로 그 부분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 예산을 보려고 하면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관련된 내용들의 그 재정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하시려고 하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해양부에서 내는 그 법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도 여기에 준한다라는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도 지방재정이랑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얘기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공무원들을 깐깐하게 본다라고 하면 예산이라고 부르는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만을 묶은 예산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재정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기금과 예산으로 구분이 되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에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한 해에 사용하는 예산, 그 재원을 기록하는 걸 예산이라고 하고요. 기금은 단연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임자 사업도 할 수 있고 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볼 때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원칙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회계연도 독립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돈들을 한 해의 예산서와 결산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해에 들어오는 세입을 예측을 해서 다음 연도 그 해의 세출로 모두 감당을 해야 된다,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벗어나는 게 2월이라는 게 있고요. 2월은 올해의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계속비 2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하나가 그 나라살림연구소 레터나 뭐 이런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세계 잉여금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해년도에 쓰지 못한 돈을 다음 연도에 보내는 돈이거든요.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에도 맞지 않고 원칙성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올해에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의 그 세출을 예상한 만큼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쓰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도 내년에 쓸 것들, 뭐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것들 다 빼고 나서 정말 못 쓴 돈을 나머지가 있는데요. 이 불용액들을 모으면 두 가지, 계획되지 않은 돈, 세입에서 더 넘치게 거둔 돈, 그 돈과 계획했지만 쓰지 못한 불용액, 그 부분들이 모이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획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당해년도에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나온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를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다 뒤져서 그거 계산을 해서 공개를 했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게 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기재부에서 그걸 들고 이제 당시에 청와대로 갔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그 당시에 한 60조 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50조 원, 60조 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돈이 많은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청와대에 가서 장관이 순서를 듣고 나왔죠. 그리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불용액과 유월액과 그 세입 초과 세수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년에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22년 아마 지방재정 분석과 지방교부세, 행안부에서 줄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 돈들과 그 성과 평가를 관리하는 그 기재에 이런 관리 기재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불용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데 자치단체들에서 그렇게 호응이 빠르게 바뀌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치단체들은 하던 관습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돈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 회계연도 독립이라는 원칙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안에는 불용액, 이월액, 초과세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 안에는 이월액은 빠지고요. 초과세입이랑 불용액만 들어갑니다. 이월액은 다음 연도에 쓸 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히고요. 그렇게 목적이 없는 돈, 나머지 돈들이 순세계 잉여금에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 예산서, 결산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의 얼마나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산서에 뭐 내부거래고 이제 저쪽 뒤쪽으로 가면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이제 700건대에 나오는데 그 금액과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20년부터 해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본 예산에 태운다라고 하는데요. 본 예산에 태우는 비율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2020년에는 한 60% 태웠다고 하면 지금 2023년, 4년에는 이 태우는 비율이 한 30%, 40%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결산서, 예산서 다 모아서요. 최근 한 5년 정도 결산서, 예산서를 모으고 그건 이제 각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세입 총괄에서 순세계 잉여금, 당해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세입과 전년도
결산서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금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전년도에 남은 결산서에서 남은 돈을 그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입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남는 돈은 23년도에 남는 돈은 24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그 순세계 잉여금 남은 금액을 24년 예산서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 부서에서 물어보면 전국에서 거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다음 연도에 쓸 돈이다. 24년도 예산에다가 쓸 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전년도에 왜 예산이 많이 남았냐, 이렇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수 초과 세입이 왜 이렇게 많았냐, 초과 세입이 많았냐라는 것은 뭐냐면 왜 수입을 세입을 추계를 할 때 그 해에 들어오는 것들을 추계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불용액들 같은 경우에는 왜 당해년도에 지출해야 될, 전년도에 지출했어야 되는 예산들을 다 지출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왜 아까 제가 24년도 예산서에서 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24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전년도 결산서와 24년도 예산서의 차이가 나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세입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올해 세입은 예상 가능한 부분을 대부분 이제 다 본예산에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순세계 잉여금은 거기서 예외인 거죠. 전년도 결산에서 60%, 많으면 60%, 적으면 20~30%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담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산이 6월에 나오는데 작년 12월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그 순세계 잉여금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예산부서에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신속 집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집행률 관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한 3차례, 4차례 이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12월에 예산 편성을 같이 하면서 하는 12월에 다음 해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같이 하는 추경을 정리 추경, 마무리 추경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정리 추경 때에 대부분 이제 잘하는 곳들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곳들은 다 부서별로 사업대 예산 남는 돈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 예산에서 그 정리 추경을 할 때 본예산을 만약에 100을 세워놨어요. 근데 집행을 해보니까 이게 6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서를 그대로 100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예산서를 100에서 60으로 지출한 만큼으로 편성했던 금액들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집행률이 높아지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때 남는 40%가 불용액이거든요. 편성이 됐지만 사용하지 못한 돈. 그렇게 해서 그 돈들을 다 모으면 얼추 그 다음 연도 순세계 잉여금들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 순세계 정리 추경을 대부분 한다고 하면 그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부서 예산팀장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예산부서의 뭐 과장이나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면 과장이나 뭐 국장까지도 확인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다른 곳들에 갔을 때에도 대부분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때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느냐, 이게 그 예산 팀장의 능력이 되는 거죠. 왜냐면 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이제 그 6월에 선거가 끝나고 7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을 하면 이 사람은 중간에 들어왔는데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전 시장이 다 짜놨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때에 예산 부서에서 골머리를 하고 한 일주일을 한 달 있다가 새로운 단체장에게 들고 가는 돈이, 그 돈이 대체가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해왔다. 그 돈이 200억, 300억, 400억이다 라고 해서 그 말 내놓는, 그러니까 여유 재원을 내놓는 게 이제 이 순세계 잉여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의 그 전체 세출이든 전체 세입이든 그 세입 대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많을수록 클수록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왜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를 특정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 5년의 세입 예산서, 결산서 두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문제 제기는 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추정치가 아마도 대부분은 최근으로 들수록 본 예산에 태우는 비율들이 낮아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산서에 있는 그 순세계 잉여금, 실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대비 본 예산에 태운, 다음 연도 본 예산에 태운 그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도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 규모가 이제 작아질수록 그 추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하는 것들이 있냐? 이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는 그 아예 반대쪽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 해에 나타날 게 한, 다음 해에 예상되는 게 한 100억이라고 하면 그 1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그 본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150억, 200억. 근데 사실은 그 돈은 50억과 100억 플러스 되는 이 오버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해오는 경우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이 빵꾸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사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돈은 없고 실제로 땡겨올 돈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 배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부서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지향적인 성격들이 되게 굉장히 강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들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오히려 적게 잡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려는 쪽이 많지, 너무 방만하게 막 쓰는 그런 쪽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예상되는 것보다 더 적게 편성하는 그런 경우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세수가 안 좋아질수록 조금 더 강한 그런 유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통계적으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는 계속 순세계 잉여금 본예산 편성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한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이 예산서에 모두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계속 추경을 하는, 중앙정부는 추경을 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에 2020년에 이제 추경을 하느니, 이번에도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최근 들어서는 추경 얘기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시기마다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하는 1년 도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 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그리고 교부세가 전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세입에다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총계주의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서와 결산서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전 의결 원칙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은 이제 광역, 그리고 15일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서에는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해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그렇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합법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 내에서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승인받는 범위 외에서 이용이나 전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용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의회에서 좀 꼼꼼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 지출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건물을 짓기로 했던 예산, 만약에 대구역에다가 무슨 시설을 대구역 가로수를 싣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 그런 정당한 그런 방법 없이 아니면 의회 승인, 변경 승인 이런 것들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산 공개 원칙은 주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데이터는 이따가 한번 있는 사이트들 보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쓸모있는 정보들로 가공을 하기에는 시간이 또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수직균형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수입과 지출이 같은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 수지가 맞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에는 도세, 시도세와 그리고 기초이석 받는 그런 과목들이 좀 다르고요. 공기업 특별회계 있고 기금이 있고 세출은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재정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그리고 세출 이렇게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적인 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청으로 내려지는 그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보내주는 법정 전출금, 비법정 전출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약을 내걸 때 학생들 지금 교복 무상화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 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에서 교육비 특별 회계의 비법정 전출금으로 나가는 사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서 넘어가는 비법정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그 비법정 전입금 쪽에서 선식성 예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청 예산서나 아니면 이 자치단체 회계 예산서에서 보시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출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재정과 일반 재정,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세출은 과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물건비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이 아니라 그 돈이 쓰이는 목적이 어디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에서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예산 편성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예산의 환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성을 하고 집행해서 그 결산을 한 다음에 그 성과평가를 하고 그거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결과들을 그 예산을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거는 전체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12월에 예산이 시작되기 전에 편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24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12월까지 편성이 마무리가 되고요. 집행을 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1월 1일, 2025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해서 6월 의회 승인 받는 데까지가 이제 결산이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성과평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도 24년의 결산을 25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26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냈었던 그 지방 보조금 성과평가, 그 운용평가 결과도 지금 결과는 23년에 운영했던 결과를 24년에 평가해서 공개한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저희도 25년 초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걸 모아서. 그게 이제 24년 예산 편성 때 25년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년 재정 공시에 가시면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의 유지필요성 평가를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지필요성 평가를 했을 때 미흡 이하인 사업들은 폐지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사를 하나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그 미흡 이하 사업들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과평가를 하면 그 전에 미흡 사업인 경우에는 미흡 사업인 경우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은 운용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성과평가고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유지필요성 평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는 미흡 이하는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폐지를 하도록. 근데 매우 미흡은 폐지를 해야 되고요. 미흡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할 수는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고 이 성과평가, 단년도 평가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들은 매우 미흡 이하는 폐지를 하고 미흡 이하는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당연히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고 보시면 전년도에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이 다음 해에 찾아보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성과평가 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3년까지, 22년 평가 결과까지. 근데 23년 평가 결과부터는 환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경북 어디 연구 용역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 그 예산부서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 하는 말이 지방보조금은 다 주인 있는 돈이다.
지방 보조금이 뭐냐면 자치단체 예산을 민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민간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쓰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이 담당 공무원은 1년, 2년이 되면 바뀌지만 그 지방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거는 단체장, 어떤 것들은 물론 단체장들한테도 당연히 압박이 들어오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성과평가를 저희가 하러 가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런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평가를 해도 자를 수가 없는 거 알지 않냐. 내가 자른다고 하면 나를 거치지가 않고 우리 팀장한테 얘기하지도 않는다. 보조 사업자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한테 가서 군수한테 가서 바로 얘기를 하고 그게 이렇게 타고 내려오지 나와 보조 사업자는 나와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그 지방 보조금을 사실은 자르기 굉장히 어려운데 행안부에서 22년, 21년에 그 지방 보조금 법을 만들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그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행안부에서 뭐 페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크게 움직일 요인이 없습니다. 왜냐면 당장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더 힘든, 민원을 쳐내는 일이 더 힘든 일이지 행안부에서 서울에서 뭐 이거 하라고 문서 내려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경북의 어떤 시의 예산부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 예산부서에서는 거기는 5개 등급을 나누기로 했는데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걸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개 등급으로 보통 이상에 다 잘했다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걸 질문을 했더니만 그 예산부서의 담당자가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를 강화하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해 7월에 그 자치단체에서는 한 곳을 고발했죠. 보조사업자가 그 정상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쓰고 나면 정상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상보고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근데 그 자치단체 아니 그 보조사업자도 내부에서 이제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장 이제 그 보조사업자 단체의 장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보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정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온정적인 평가를 하더라. 이게 사실은 지방 보조금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유인에서 저는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와 예산 부서들만 아는 얘기지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얘기가 알려진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라는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재정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재정사업 평가라는 건 이렇게 보조사업 말고 자치단체의 사업을 평가하는 건데요. 요거는 작년에 의무화가 됐고 아직 뭐 공개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잘 되지 않아서 정보 공개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예산 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기사나 뭐 이런 것들 일단은 대구에서도 작년에 지방 내년 예산이 10조 원으로 대구 이제 100+1 이렇게 해서 전체 규모가 나왔습니다.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고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 기사들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이상으로 조금 넘어가기는 어렵긴 하죠. 자료의 한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도 3년 연속 지방세 감소에도 수도 유일지 신규 지방채가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고 전년도 3.2%가 증가한 10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구의
24년 예산, 이 본 예산이 1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 대구에서 1년에 운용하는 돈이 10조 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 다른 이제 교부세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순세기임야금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덧붙이게 되면 실제로 대구에서 결산은 12조, 3조가 이미 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조가 이미 훨씬 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이 자치단체의 예산 재정 규모다라고 등치시켜서 보는 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운용하는 재정은 본청만 기준으로 놓고 봐도 10조 원이 아니라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 그리고 당해년도의 예산은 마지막 12월에 있는 정기추경에 세입을 봐야 되고요. 실제 그 해에 했던 그 예산, 그 재정 운용의 총액은 결산서에서 볼 수 있다. 결산이 실제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의 총 규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양평군 교육분야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에 76억 원 예산 편성을 공격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분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비로 나가는 비법정 전출금입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보조금 중에서도 자치단체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교육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큼의 돈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예산에서 한 번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5년 예산 편성부터 예산서에서 하나 바뀐 게 청소년과 그 전에는 이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 안에 노인 청소년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부문으로. 근데 25년부터는 그게 이제 분리가 돼서 노인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총액 그리고 청소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총액 이것들을 나눠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문별 예산들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또 기사나 이런 것들로 아이템을 하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난관리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예산과 다르게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용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한 세입이 있어서 그 세입에 따른 세출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명칭에서도 대충은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그 재난관리 기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법정 기금. 법령에서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해놓은 기금이고요. 충당하지 당해년도에 몇 %씩을 충당하지 못하는 곳들은 법령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손정필 수석이 쓴 건데 작년에 초에 이제 예산 편성하고 나면 전국의 17개 시도를 모아서 이 재난관리 기금의 편성액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한 퍼센트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큼밖에 본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봤었을 때 몇몇 곳들이 못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황부에다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확인했을 때도 그 예산이라는 게 당해년도 안에만 편성이 되면 되지 않겠냐 대략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끝이 있으시죠.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24 대부분 이제 12월에 정리 추경을 하니까 마지막 추경한 그 내용을 다시 예산서를 다 모아서 실제로 마지막 추경까지 세웠는지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광주 광역시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최종적으로 법정 의무기금, 법정 지출분만큼 지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최저 점유율에 미달했던 이제 광원으로 이렇게 금액들이 나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최종 미충당을 했을 때 이게 그 법적 의무 지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페널티가 혹시 있나요? 법적 그 법령들에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법령에도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모두 페널티가 붙거나 부패료가 붙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충족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하도록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외부에서 지적을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이제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고 중앙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해라라고 계속 지침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그 자치단체 안에서 그런 관리, 감시 이런 객관적인 시선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지방자치인 거고, 지방분권인 거고, 재정분권인 거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물론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는 없는데요. 의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산과 최종 예산에서 그 내용들이 충족이 됐는지 그렇게 보는 것들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성과평가인데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이제 유지필요성 평가를 올해부터 별도로 하도록 했었는데 충남, 전남,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었고요. 서울시는 그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은 했다. 근데 그냥 하나로 합쳐서 그 공유가 됐었던 거지. 그래서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가 있죠. 이 매우 우수 이렇게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등급별로 매우 우수는 20%, 매우 우수는 10, 그리고 우수 20, 보통 55, 미흡은 10, 매우 미흡 5%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할당해 줬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도 매우 미흡과 미흡과 매우 미흡이 없고 보통이 전체였었거든요. 연구소에서 22년 결산으로 지방보조금 평가한 거를 전수조사했을 때 보통 이하가 없는 자치단체가 한 60% 정도 됐었던, 24%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평가들을 다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예 의무적으로 비율을 등급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 20%, 55, 15 딱 맞춰서 평가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북은 평가를 안 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우 미흡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경우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평가에 대해서 행안부가 등급별로 평가를 해라라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게 얼마큼 지켜졌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한 9월, 10월쯤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의 공문을 뿌려서 자치단체에서 성과평가 개수 그리고 각 등급별 개수, 비중 이렇게 해서 다 전수 조사를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등급을 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들은 다시 다 의견을 보냈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까지 써서 같이 소명을 해라 라고 해서 자치단체들마다 한 번씩 소명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별로만 확인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건 이제 도만 따로 한번 떼서 썼고 그 다음에 나간 거에는 기초자치단체만 따로 또 떼서 쓰기는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재정 공시의 결산 하시면요 참고 서류에 그 내용이 다
잘하는 것들은 공개가 잘 되는 것들은 엑셀에 정리가 돼서 나오고요. 아니면 PDF 이것도 있고 한글 파일인 것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초단체들 중에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안 한 것들이 네, 더 많았었습니다. 경북 쪽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관련해서 또 사례나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거라서 가지고 왔고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0년 전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까치한 생리대라는 그 이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살 돈이 없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생리대 지원들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 10년 이후를 돌아보는 사업 리포트였습니다. 보시면 예산은 18% 증가하긴 했지만 사업이 사업명이 불명확하거나 지원 연령이 제한적이거나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서울시 본청이나 자치구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산서 지금 서울은 자치구가 25개고 본청까지 하면 26개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예산서를 다운받아서 아니면 결산서를 다운받아서 PDF를 다 깨서 엑셀로 받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 손이 정말 작업이 많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키워드 추출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전년도 세입 세출 전년도 바로 다 하루 전날까지 세입 세출 기록을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를 뽑아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대구나 지자체에 맞춰서 기사를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틀을 보시면 이 주제를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까치한 생리대거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 아니면 일자리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 아니면 인구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변형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월율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썼던 거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5년간 이제 이월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였어서 코로나 때는 이월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월율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전국 평균적으로도 늘고 있기는 하지만 시지역도 그렇고요, 군지역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다들 조금씩 늘고 있다. 근데 2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이게 비율이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이월율이 비슷한 금액일지라도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비중보다도 일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월율이라는 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을 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라고 돈을 넘겨놓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년 승인을 받는 명시 2월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5년 단위, 최대 5년 단위로 그 2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속비 2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2월 종류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 2월율을 관리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순세기 인력 때문에. 그 2월율 관리하는 2월율은 이 전체 2월율 다가 아니고 이 사고 2월입니다. 사고 2월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 결정으로 다음 연도에 2월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의 지출 원인 회계, 그러니까 뭐 계약을 했든 뭘 했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명확하게 쓰게 되는 돈, 많은 돈은 이 집행부에서 다음 연도 3월 2월로 넘길 수 있는데요. 요 돈, 이 2월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2월 해야 될 걸 다 의회에 명시 2월로 다 넘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의회는 사실 예산서가 제출되고 승인하기까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본예산 보기도 더 바쁜데 2월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2월은 그냥 승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명시 2월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입니다. 이거는 재정이나 뭐 예산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되면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결산의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넣었거든요. 그 지방보험 유지 필요성 평가 시공부와의 한 4곳 중에 한 곳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지 않았던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고한 평가하지 않은 곳이 한 56곳 정도 되고 등급명이 먼저 좀 다른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매우 미흡이 하나도 없는 곳들이 한 13% 정도 자치단체가 되고요. 그리고 미흡이 없는 것도 한 5.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평가가 하지 않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우수가 80%를 추구하는 곳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300개 정도, 보통은 한 300개 정도 사업들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 80%는 다 잘했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60% 이상 되는 것도 한두 곳들이 있었고 50% 이상 되는 곳 이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공시, 결산에 보시면 이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노트북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사이트들 직접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방계정에